네, 들리시나요? 시작하겠습니다. 팀이 아, 이번에 발표 준비하는 거는 되게 좀,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8장에 소스도 없고 예제도 없어요. 예제도 없고 그냥 설명만 쭉 있어서 이거를 보고 발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주셨는데 이거 제가 책을 읽는 것 이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학기에는 LQR 수업을 들었었는데 저는 여기가 노테이션이 다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쓱 봤을 때는 노테이션이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어프로치로 하는 자료를 전혀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어펜딕스에 있는 것도 지금 찾아봤는데 어펜딕스에서도 이런 어프로치로 접근을 안 해서 아마 다른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옵티멀 컨트롤이 아니라 다른 강화학습 쪽에서 있는 어프로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LQR 컨트롤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한번 나머지는 그냥 제가 이해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읽는 것 외에 그냥 직접 읽으셔도 이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원래 제어 쪽에서 우선 갖고 있는 LQR에 대한 얘기를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쪽에서는 우선 학교 수업에서 배우면은 어널리틱한 그 LQR을 합니다. 거기서 어널리틱의 그 중에서도 리카티 방정식을 푸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설명을 하자면은 모델링 자체는 그냥 미분 방정식으로 하고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는 여기 있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그거를 전달함수로 만들고 그거를 스테이트 그 상태 공간으로 바꾸는 형태로 맨 처음에 모델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모델링 자체는 유도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 제어 쪽에서 있는 시스템 아이디 같은 방법이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는 최소 제곱법 같은 경우로도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2차 미분 방정 2차 아 2차 시스템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었으면은 결국에는 여기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시뮬레이터를 다룰 수 있으면은 유니스텝 펑션이랑 결과를 이런 식으로 매칭 시켜놓은 결과가 있으면은 그 어,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비슷한 형태로 맞춰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니어일 때는 유니스텝 펑션에서 거동이 거의 비슷하다 정도로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최소 제거법 같은 경우를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칼만 필터나 이제 칼만 필터 같은 옵저버를 사용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이제 MPC 같은 그 딥러닝 사용한 모델을 많이 이제 연구는 되고 있는데 실제는 얼마나 사용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8.3에 있는 모델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첨언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면은 오래 학습할 게 아니라 그냥 제한 그 샘플 개수에 따라서 제한된 시간에 뭐 매틀랩으로 그냥 풀어줘서 나오니까요. 그 매틀랩의 툴박스도 있고요. 그래서
모델 획득은 기존의 커브 피팅이나 아니면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 함수를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스테이트 상태공학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고, 요거는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니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스테이트 폼으로 바꿀 수 있고, 이 스테이트 폼으로 해서 바꿀 거는 다시 전달 함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학부에서 제어할 때는 한 요 정도가 한 중간고사고, 그리고 이제 제어기 설계를 하는 거, 그래서 뭐 보대선도나 루트로커스나 요정 PID 제어기 그 정도에서 학부 제어를 하고, 대학원 제어 쪽에서는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아니면 옵티멀 제어, 로버스트 제어 요 정도를 주로 대학원 과목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고, 이 코스트 펑션은 사용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헷갈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정하는 디자인 팩트고요. 그래서 Q 쪽이 크면은 시간이 짧고, R 쪽이 크면은 입력이 작게. 그래서 그 최적이라는 거가 무엇인가를 이제 사용자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x가 있고 x 닷에 대한 거가 있으면은 x가 거리라고 하면 x 닷은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비용에 많이 들어가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멈춰주면은 최적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R이 커지면은 에너지를 액추에이터를 많이 안 쓰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를 우선 요 P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포지티브 데피니티로 구할 수 있고, 이 리카티 이퀘이션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리카티 방정식은 변분법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 쪽에서 트레젝토리가 있으면은 이제 변분법이나 뭐 해밀토니안 아니면 라그랑지 순수법 이런 걸로 많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이것도 해밀토니안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를 구하면은 P는 시멘트리이기 때문에 미정계수법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풀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P를 구하고 나면은 최적화된 K는 이거다 라고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는 극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서 불안정한데,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보면은 미분 방정식의 이런 항 자체 하나하나가 여기 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감쇄, 위쪽에 있으면은 진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아까 뭐 사람이 보고서 거동을 맞춰도 된다고 했었을 때 진동이 있구나 그러면은 아까 포를 이쪽으로 배치해 주시면은 진동이 생기고, 그리고 감쇄가 좀 늦게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0점에 가깝게 진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진동 없이 감쇄가 빠르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은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시뮬레이터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제어 학부 쪽에서는 맨 처음에 배우는 거가 모델링 그리고 안정도 판별법인데, 안정한 것은 여기에 있던 아까 전달함수의 이제 급점들이 왼쪽에 있느냐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안정도 판별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궤적을 출력을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궤적은 뭐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는 유니스텝 펑션에 대한 출력입니다. 그래서 유니스텝 자기가 입력을 0에서 1에서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그 학부에서 제어를 배우면은 이 유니스텝 펑션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다가 끝이 나요. 그런데 왜 유니스텝 펑션만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그 리니어 모델이라는 보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리니어라고 하는 형태가 뭐냐면은 함수적으로 그 수학적으로는 뭐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이고 fax는 a fx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도 이게 머리에 와닿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스텝 펑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t-t1 여기가 t1이고요. 그래서 전달함수에 대한 거가 출력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여기서 더 유니스텝 펑션에 t-t2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또 똑같은 게 하나 있겠죠. 그러면은 얘랑 빼면은 입력은 이렇게 되게 되고 출력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입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사용자가 굉장히 복잡한 입력을 주더라도 이거를 디지털라이즈 했을 때 입력이 바뀌기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유니스텝 펑션을 더해가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출력도 거기에만큼 곱해서 더하거나 빼주면은 여기에 대한 출력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이라고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시간 영역의 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부 때 공부를 하면은 여기가 잘 와닿지는 않은데 자기가 시뮬레이터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의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유니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 수치적으로 구하겠다 싶으면 론지코타 같은 걸로 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된 개인을 구해서 제어를 하는 거가 제가 알고 있는 LQR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던 대학원 시간에 공부를 했던 LQR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학부 때 제어를 하면은 이제 PID 제어 정도를 배우고 이제 최적 제어, 옵티멀 제어 그 다음에는 강인 제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항공우주 같이 플랜트가 딱 하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델링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최적 제어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같은 플랜트라도 파라미터의 베리에이션이 크다고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플랜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강인 제어 로버스트 컨트롤을 하고 여기에서 가장
최적 제어에서 제일 많이 쓴 제일 잘 알려진 거가 LQR 그리고 LQG가 있고 강인 제어 쪽에서는 이제 H 인피니티 같은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PID나 어드밴스드 PID가 제가 맨 마지막에 본 통계가 95%뭐 그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ID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건 제어는 에스티메이션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값을 리얼타임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제어기의 마진 시간 내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부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설계할 때 이제 많이 참고하는 테이블인데요.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할 때 데이터 퍼포먼스가 높은 시스템, 그러니까 윈도우나 리눅스 같이 데이터 퍼포먼스가 높은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뭐 펌웨어 같이 하드 리얼 타임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둘 다 리얼 타임성이 높고 데이터 퍼포먼스가 높은 것도 빠르다라고 표현해요. 한국말로. 그래서 많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리얼타임이 높은 거하고 리얼타임성이 높은 거하고 데이터 퍼포먼스가 높은 거는 완전히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제어를 하려고 하는 놈이 뭐 1kHz 정도로 움직인다. 모터 같은 경우에 10kHz 정도로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1kHz 정도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 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윈도우가 펌웨어보다 훨씬 빨라 라고 생각해서 윈도우로 했다가는 리얼타임이 전혀 이거는 리얼타임이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엔지니어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PID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여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잠깐 여담 끝났으니까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부터 요 내용들은 전자과 기계과에 있는 제어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여기 있던 LQR이나 이렇게 로버스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쪽에 있는 뭐 어드밴스드 컨트롤 시오리 뭐 이런 형태의 과목에서 보통 전자과 기계과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많이 안 해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제어라고 하면은 더 많이 했던 이산 제어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이런 내용은 제가 일하면서 보통 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엔지니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실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시스템 초기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도 하니까 가끔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은 하드웨어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소프트웨어만 짜주세요라고 하는 제어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그 회사에 가서 상담을 하고 실험을 딱 2번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딱 요거 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물론 상담을 하면서 요 부분을 리퀘어먼트를 따야겠죠. 그래서 100km per hour로 가는데 뭐 정착 시간이 5초 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우선
노미널 인풋으로 제어를 하나도 안 하고 유니스텝 펑션으로 이렇게 가면은 하고 요 정도면은 자동차로 따졌을 때 내가 제어 안 하고 쭉 누르기만 하면 100km로 간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입력은 엑셀을 이빠이 밟았을 때.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입력이 여기다. 그럼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이빠이 밟았는데 이거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면 절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리니어다. 리니어인데 요거랑 요거랑 생긴 게 달라요. 하나는 오버슈트가 있고 하나는 오버슈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넌리니어성이 있으니까 쉽지 않겠다 싶으면은 거의 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모든 엔지니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펌웨어 엔지니어도 언젠가 실수를 합니다. 언젠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시스템에서 PWM 같은 거, UART 같은 거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펌웨어가 40메가, 100메가 이 정도 되는데 왜 이 시그널을 소프트웨어로 못 만들어? 라고 하는 생각을 언젠가 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으로 C 언어로 짜보면은 생각보다 헤르츠가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거 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제가 그 컨설팅 같은 거 했을 때 있는 자료 중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제어 쪽은 잘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네. 미분 방정식을 근사를 한다는 게 네. 어떤 임플리시트하게 표현된 식을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솔버로 단순하게 풀리지 않는 그런 거를 근사하고자 하면 목적이 있나요, 혹시? 어느 쪽이죠? 어느 혹시 맨 처음에 이 이거 LQ라는 게 예. 근사를 하는 목적이 LQR? 계상이 되는 그런 함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어떤 클로즈 폼으로 얻지 못하고 근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1차적으로? 우선은 넌리니어인 경우에 리니어로 풀고 싶을 때는 근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때까지 어널리틱한 방법들은 다 리니어를 대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넌리니어인 경우에는 사람이 손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풀 수 있으려고 근사를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넌리니어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km 반 정도 밟았을 때는 오버슈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빨 밟았을 때는 오버슈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안 맞고 이걸 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안 맞고 그러겠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넌리니어리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점에서 리니어라이제이션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론에 맞춰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만약에 네, 모델 베이스로 간다고 하면 네, 인바이로먼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네. 걔를 인터프리터블하게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사하고자 하는 측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다양한 범위에서 쓰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에서의 어떤 인바이로먼트를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의 근사 이거보다 좀 더 큰 목적이네요. 저게 LQR이라는 게 맞나요? 그냥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다라고 어느 정도 맞냐 틀리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모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은 엄청 시간이 그거를 모델을 근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자동차에서 엑셀을 밟은 만큼 내가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그냥 2차 시스템 정도로 하면은 파라미터를 잘 정하면은 예를 들면 뭐 90% 정도 맞다 라고 치면은 그것만큼 학습을 덜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PID 제어기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보여주겠죠. 그거보다 더 이제 학습을 더 많이 하면은 그거보다는 더 좋아지겠지만 그 정도를 우선 베이스로 깔고 간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이밍에서 네. 리니어 쿼드라틱이잖아요. 네. 뭐 리니어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파인 트랜스폼으로 맵핑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좀 와닿는데 쿼드라틱이 붙은 이유는 뭐죠? 여기에서 쿼드라틱이라는 의미는 요거를 리카티 방정식으로 풀 때 전제가 얘가 2차 그 쿼드라틱 폼이어야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널리틱하게 풀기 위해서 요거를 2차 형태로 만들었고 그거를 푸는 거가 전제가 쿼드라틱이다 라는 게 전제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 요 요 그래서 뒤쪽에 제가 헷갈리는 게 여기 책에 나온 내용은 요거를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은 공부를 했었을 때는 어차피 뭐 책에 예제가 없어도 찾으면 예제 정도는 제가 풀면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나와 있고 게다가 큐를 계속 변경을 해요. 큐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길래 이런 어프로치는 제가 기존의 제어책에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우선은 계속 읽겠습니다. 교재 내용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 다스 요거는 차분 방정식 형태,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차분 방정식 형태인데 요거를 G 트랜스폼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변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차분의 그 텀이 델타가 엄청 작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바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트릭도 있기야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를 할 때는 언제나 이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x 닷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모든 현대 제어의 시작은 이 폼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정도 같은 경우에도 A의 아이젠 밸류, A의 아이젠 밸류가 아까 전달 함수의 극점으로 나타나고 어차피 미분 방정식으로 하나, 여기서 하나 다 쌍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를 A랑 얘가 F를 A, B 이런 식으로 놔두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LQR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책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 제어 쪽에서 말한 거를 그냥 표준 LQR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0, 여기를 0으로 놓으면은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어 쪽에서 하는 트래디셔널 LQR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스트 펑션을 얘는 이제 컨셉 자체는 거꾸로 계산을 합니다. 맨 처음에 내가 도착을 한 상태에서 0이 될 때까지 거꾸로 계산을 했다가 패스를 다시 복원을 하는데 코스트 펑션의 최초 값에다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요 QT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VT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 거에 있는 코스트 펑션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는 어차피 시메트리 함수 여기 QT는 시메트리 함수니까 얘도 시메트리 함수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세미 포지티브까지는 보장이 돼 있을 테니까 미분을 했었을 때 0으로 하면은 최저점으로 나오겠죠. 세미 포지티브 디피니트까지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으면은 이제 거기가 최저점이다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서 그 다음번에 있는 칼만 게일들을 계속 리스트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요 칼만 게일 리스트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F로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서 결국에는 요거를 구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만약에 모델이 좀 복잡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카티 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없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거까지는 설명이 돼 있는데 요런 노테이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쭉쭉 했던 질문은 목적 함수를 왜 변경을 하는가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이거는 디자인 파라미터인데 이거를 왜 변경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리 자체에는 DP에서 사용되는 논리가 있는데 근데 계산 자체는 그냥 뒤로 거슬러 갔다 앞으로 왔을 텐데 이게 왜 DP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번에 방에서 한번 공유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DP가 MP 하드를 다룰 때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도 저번에 수업을 제가 들었었는데 MP 하드를 다루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세 개 대표적인 방법 3개가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렇게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옵티멀 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파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자기가 어떤 자기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냈을 때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0.5 어프록시메이션 돼 있다. 그러면은 전체 옵티멀한 값에 비해서 0.5 이상은 얻을 수 있다. 라는 이 로어 바운드를 놓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DP 같은 경우에는 그 옵티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량이 항상 폴리노미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P-하드를 다룰 수 있는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요즘 이직 같은 거 할 때 코딩 테스트 공부했던 거를 정리를 했던 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냅셋 같은 문제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원래 생각하고 있는 DP는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들을 막 가고 있었었는데, 이런 거가 이 경로 찾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가 세 분기가 생깁니다. 밑으로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한 번 옮길 때마다 경우의 수가 3의 n승으로 계속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10개 정도만 돼도 PC에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PC에서 거의 멈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DP로 풀어내면은, DP 풀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 강화학습에서 푸는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같은 DP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었을 때, 왼쪽으로 갔었을 때 자기보다 옵티멀한 놈이 있으면은 나는 이 옵티멀한 놈보다 아무리 잘해도 얘보다는 옵티멀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제 알고리즘 공부했을 때 했을 때는 가지치기이고, 그래서 막 얘네들을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내가 이 위치에 갔는데 자기보다 더 최적화가 되어 있는 놈이 있으면은 나는 아무리 해도 얘보다 더 잘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옵티멀 한다고 쳐더라도 그 친구가 나랑 똑같은 옵티멀한 패스로 갔으면은
걔보다 저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멈추겠다라고 하는 게 가지치기고, 그리고 가지치기가 아닌 가지치기보다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거면은 요 방향으로 한번 포문 루프 돌리고, 요 방향 포문 루프를 돌려서 마치 지금은 3n의 복잡도가 있는데 그거를 n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가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DP였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포문 루프 하나 돌려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왔어요. 물론 옵티말한 것들을 다 모으면은 옵티말해진다. 이 전체 궤적이 옵티말해진다라는 그 원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DP냐라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원래 여기 있는 거하고 차이점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적 LKR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화이트 노이즈 같은 형태의 화이트 시퀀스를 주는데, 그래서 대각행렬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숫자들의 합이 0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더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LQR을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LQR의 업데이트식은 확정적 LQR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론을 책에서 지어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LQL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인풋을 이제는 확정적이지 않고 평균은 UT죠. UT인데 약간의 공분산을 놓고 골라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인풋이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서 해놓고 하는데, 결국에는 업데이트하는 거는 평균은 원래 처음에 했던 LQR의 제어값하고 동일하고 공분산은 이거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여기까지는 요 두 개는 아예 어떻게 하는 업데이트에 대한 전부 얘기도 없어요. 책에 없고, 뒤에 있는 이터레이션 LQR은 이제 LQR은 어쨌든 리니어로 풀어야 되니까 시스템 선형화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많이 하는 게 그 역 펜들럼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형태를 이제 사인 같은 형태는 지우죠. 사인은 그냥 세타로 놓고 코사인은 그냥 1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조그만 숫자들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어떤 함수들로 나타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테일러 곱수 같은 경우 같은 형태로 선형화를 하고, 그리고 목적 함수도 리니어로 선형화를 합니다. 그래서 선형화를 하고 여기 또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리니어 이거 마치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업데이트를 하면서 결국에는 최종된 궤적에 대한 요게 아주 작아지도록 해서 이 전체를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형태가 이터레이션 LQR라고 해서 8장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좀 우선은 어차피 스터디는 해야 되니까 저는 이쪽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안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 우선은 예제나 아니면은 찾을 수 있는 것들. 이 다음 장에 이터레이션 LQR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되게 코드 내용이 되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커서
이렇게 짧게 이해할 수 있는 예제들 같은 거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찾아보거나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질문 있는데 네. 이거를 우선은 처음에 제어 부분 네.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서 저는 처음 보는 부분이라 난해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 앞서서 저희가 계속 했던 거 모델 3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을 때 네. 그냥 피드백만 가지고 학습을 했잖아요. 네. 에이전트랑. 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분방 정식 같이 아무튼 뭐 환경의 포뮬레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근사해서 네. 또 학습할 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약간 감이 안 와서 그런 아, 좀 엮어서 혹시 감 같은 거? 팁 같은 거? 좀 여쭤봐도 되는지. 혹시 시스템 아이디 같은 거요? 네네, 결과적으로 좀 제어 쪽이랑 네. 이게 모델 베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제가 시스템 네, 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시스템 아이디랑 네, 네, 그리고 여기 요즘에 MPC 모델 프리딕션 컨트롤 제가 네,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거 네네. 지금 전체 스터디 끝나기 전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아, 많이. 저야 뭐 발표를 하면은 원래는 네네, 완벽하게 이해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었는데 네네. 책을 보니까 이게 너무 없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싶어가지고 네, 이것만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어 쪽은 제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네. 그거는 한번 가장 초보적인 것부터 사실 PID는 모델 풀이에요. 아, 그런가요? PID 제어기는 전제가 내가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간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캐주얼리티라고 하거든요. 방향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PID 제어기를 만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개인을 거꾸로 넣어갖고 뒤로 가는 건데 PID가 요거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골이 100km다라고 하면은 에러는 현재 스테이터스의 요거고 그리고 T는 T 개인 곱하기 에러 그리고 I는 인테그레이트 에러에 계속 더한 거 그리고 D는 현재 스테이터스의 이게 PID 제어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C로 짜면은 그냥 순수한 PID 제어기는 한 10줄이면 짤 수 있습니다. 10줄이면 충분히 짤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이것만 놓고 보시면은 내가 100km로 가야 되는데 100km per hour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0km per hour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 빼기 0이고 에러는 100이고 만약에 PID 개인을 사람이 결정했을 때 0.3, 0.2 정도 넣어줬다라고 하면은 20% 정도 엑셀을 0.5라고 치면 엑셀을 50% 정도 밟는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한 텀 더 끊어서 내가 지금 30km다 라고 하면은 100km 마이너스 30km 해서 0.5다 그러면 15 정도 밟고 있으니까 여전히 밟고 있으니까 엑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I는
만약에 이런 형태의 에러가 계속 유지된다고 치면은 i가 이때까지 에러를 조금 모아서 샥 올려주는 거고, b는 댐핑이야. 너무 빨리 변하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요 제어기는 정말 간단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만 틀어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거꾸로 놓지만 않으면은 웬만하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제어 쪽에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구현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방법을 쓰는 건 좋은데 제어 헤르츠가 높은 거가 더 효과적인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OPM프는 이 OPM프 회로 시간에 배운 건데, OPM프는 이거 보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PJ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압 읽어가지고 빼줘가지고 개인도 엄청 세게 때려줘요. 엄청 세게 때려주는데 얘가 컨티뉴어스하고 엄청 빠르면은 제어가 잘 됩니다. 그런 것처럼 원시적인 알고리즘도 헤르츠가 굉장히 높으면은 괜찮은데, 이제 방법은 좋다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헤르츠가 낮다라고 하면 성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제어 쪽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이제 아마 이 책 한번 끝나고 제가 뒤쪽에 한번 더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모델에 대한 거는 모델을 어떻게 획득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쉬운 방법부터 좀 어려운 방법까지 해갖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대로 할게요.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모델 베이스로 얻었어요. 얻는 건 이제 나중에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게 어널리틱하게 안 되는 경우가 현재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다이렉트하게 못 얻는 경우 저희가 근사를 해야 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학습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뭐 뉴럴넷이 됐든 아니면 어떤 식이 됐든 어떤 어프록시메이터가 있어가지고 걔를 갖고 피팅을 시킨다고 하면 데이터는 어떻게 얻나요? 데이터는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 만들어야죠. 데이터는, 그러니까 아까 모터 제어를 하겠다라고 치면은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서 회로랑 예를 들어서 요거를 모델링 한다고 치면은 이쪽에서 디지털이라고 치면 ADC, 그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거를 달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DAC를 답니다. 그래서 DAC를 달아서 이제 샘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5V를 딱 줘. 5V를 주면은 여기에 있던 거동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ADC랑 같이 읽어내죠. 그래서 시스템 아이디를 하는 사람들은 더 거동이 나오게 추정할 수 있는 패턴도 이제 관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3323이나 왔다 갔다라든지, 예를 들면은 입력을 줬을 때 유닛 스텝 펑션으로 하면은 관성이나 이런 요소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동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게 이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가 쫙 리스트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리스트를 매틀랩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람이 손으로 몇 개를 찍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는 라인이 네. 트루 라인이에요.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실제 함수의 아웃풋인가요? 실제 플랜트에서 나온 거를 센싱한 값이라고 봐야겠죠. 센서가. 그게 인풋과 매치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인풋을 이렇게 풀어줬을 때 아웃풋이 저렇게 녹색처럼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함수는 모르지만 인풋과 아웃풋을 알 수 있다는 거 보장이 되는 건가요? 인풋은 자기가 넣는 거니까 알 수 있죠. 인풋은 자기가 프로그램으로 넣는 거니까 알 수 있고, 출력은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값이니까 약간의 딜레이는 있을 수 있죠. 약간의 딜레이는 있을 수 있는데 뭐 무시하고 매칭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이 설명을 한 겁니다. 무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때문에. 그래서 펌웨어인 경우에는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요즘 많이 하는 라즈베리 파이나 뭐 윈도우 같은 시스템에서 하나는 읽고 하나는 쓰고 하나는 읽고 이러면은 여기 있는 딜레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시스템 아이디를 하면은 잘 안 맞죠. 그래서 요런 데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네. 딥러닝으로 저희가 응대를 한다고 하면 네. 글쎄요. 일반적인 어떤 딥러닝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일반화 능력과 무관하게 잘 외워서 맞출 수 있는 것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딥러닝이라는 건. 네네. 그래서 시스템 아이디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딥러닝 갖고 많이 하는 것들이 맨 처음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리그레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시스템 아이디 방법으로 하면은 리그레션은 그냥 됩니다.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최소 제곱법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칼만 필터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되고 정말 나는 그 어떤 점들 사이를 다 가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얻었는데 얻고 싶었는데 내가 피팅한 점이 다 여기를 지나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쉬운 방법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극점을 계속 추가하는 겁니다. 극점을 계속 추가하면 차수가 늘어나면서 추정이 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요쪽만 있으면 요 축만 있으면 퓨리 트랜스폼이거든요. 요 축만 있으면 퓨리 트랜스폼이어서 퓨리 트랜스폼도 마찬가지로 퓨리 트랜스폼으로 시스템 아이디를 하면은 퓨리 트랜스폼 펑션도 리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수를 늘려주면은 뭐 피팅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피팅하고 아까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그림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디스크릿한 샘플 정보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문제인데 네. 그거를 완벽하게 피팅하는 게 사실 목적으로 보여요. 지금 딥러닝 같은 걸 쓴다고 하면 그럼 구체어 이제 딥러닝 같은 거 안 쓰더라도 말씀하신 어떤 트래디셔널한 방법론 관점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걸 사용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피팅하는 걸 만들어도 문제가 안 돼 보이거든요. 어차피 저렇게 빨간색으로 찍혀 있는 우리가 얻은 점들이 실제 어떤 센싱에서 나온 결과로 참값이라고 받아들이면 사실 저렇게 완벽하게 피팅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결과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일반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빈자리에서 이럴까 봐. 내가 원하는 거는 빈자리에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스무딩이 돼서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빈자리가 있었을 때 이렇게 너무 많은 차수가 있으면은 너무 많은 큰 차수로 있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델 베이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하면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차수가 없거든요.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가려고 하려면 엄청난 고주파가 필요하잖아요. 컷해버리면은 알아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딥러닝도 이전에 시그모이드 함수 썼을 때는 그냥 로지스틱 1단일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무한히 모여있는 어떻게 조그만 것들이 모여있으면은 리그레션은 가능하다라는 게 뭐 해석하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리니어이면은 더 좋은 점은 딱 요거 유닛 스텝 펑션 하나만 알면은 그럴듯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요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넌 리니어면 요게 안 돼요. 네. 예. 마지막으로요. 혹시 지금의 목적이 만약에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펑션을 어프로키메이션 하는 거라고 하면 네. 교재에서 저희가 다루고 또 설명도 해주셨는데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접근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프로버빌리티하게 선택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칼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하게 모델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강력하죠. 특히 이제 하나의 프레딕션 모델이 있고 하나의 프레딕션 모델이 있고 이게 센싱하는 모델 두 개가 있으면은 그거를 퓨저닝 하는 데는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게 LQR에 여기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LQR이 칼만 필터하고 듀얼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네, 칼만 필터는 칼만 필터대로 쓰고 LQR은 LQR대로 쓰고 LQG에서 두 개를 같이 써요. 두 개를 같이 쓰긴 하는데 칼만 필터만 따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이 모델의 모델 아까 얘기했던 x 닷은 ax 플러스 b u는 사람이 준 인풋이죠. 거기에 이 시스템 노이즈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입력을 센싱해서 받았던 거에서도 x z 플러스 w 여기는 보통 q를 넣는데 q 같은 따로운 스토캐스틱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얘랑 두 개를 퓨저닝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토캐스틱 모델이면은 여기다 MAP 하거든요. MAP로 두 개 합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할 거라고 하면은 스토캐스틱 시스템 굉장히 이것도 되게 좋죠. 강력하죠. 제어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지금 현재 누구 들어가신지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시간도 1시간 됐고 괜찮으시면은 종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솔직히 뭐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다른 쪽에서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2번 남았나요? 3번 남았나요? 2번 남았나요? 챕터 9장 같은 경우에는 2번 남았고, 네. 저희가 이제 PPO, 네. 코드 리뷰.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네. 그거 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거 네. 문제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죠. 저희 감사하죠. 많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어 네. 쪽이 네. 딜레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석사 같은 거 제어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은 회로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가요. 회로 만들고 소프트웨어 짜다가 그리고 제어 이론은 공부를 많이 못할 때가 많은데 아무튼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